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26년 차 이코노미스트이고요. 얼마 전까지는 증권사에서 전략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잠깐 이코노미스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소개 좀 해드리자면 환율이나 주가, 금리와 같은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세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이걸 전망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크게 보자면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기업 분석가 또는 산업 분석가의 부류 속에서 이코노미스트라는 세부 섹터 또는 작은 마이너한 섹터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일을 오랫동안 했죠. 고백하자면 이코노미스트로서 그렇게 시장을 잘 예측하고 경제를 잘 예측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아요.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우리 경제는 외풍에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의 여러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가 금방금방 충격받는 나라라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경제의 여러 변수들, 특히 주가, 환율, 금리처럼 변동성이 큰 그런 지표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걸 예측하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또 어디 외부에서 충격이 벌어졌을 때 그 뒤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비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저는 사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 유쾌한 이코노미스트의 스마트한 경제 공부는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실전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먼저 소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오늘의 목차를 보여주는데요. 크게 4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경기 순환에 대한 이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수출, 왜 선진국 경기에 후행하나,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3번과 4번을 합쳐서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채찍 효과의 응용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4개 파트의 강의들을 듣고 나면 우리 경제가 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 경제의 특성 속에 금리나 환율, 주가 같은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감 정도는 잡지 않을까 자신해 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의 첫 번째 강의 부분, 바로 경기 순환에 대한 이해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여러 순환들이 존재해요. 여기서 이제 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승, 정점, 하강, 저점으로 이어지는 경기의 여러 가지 국면들이 한 번 마무리되는 게 순환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죠. 그래서 바닥에서 바닥까지를 한 순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천정에서 천정까지를 한 순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 경제가 대략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빨리 보시는 분들은 16세기 후반부터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했었던 1700년대 후반부터를 보통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 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개발되면서부터 경제에 다양한 순환이 존재한다는 걸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다가 고점을 찍고 나빠지다가 바닥을 찍는 이 과정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격렬했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덜 격렬해진 게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역사책 공부하시다 보면요, 1907년 대공황이나 1870년 대공황 같은 그런 묘사 부분을 읽게 되면 전율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심각한 불황이 온단 말이야? 이거 뭐야?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본주의 경제는 굉장히 격렬한 변동성을 지니고, 이 격렬한 변동성이 줄어든 게 최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경기의 순환 주기는 크게 보아서 3가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주기는 18년에서 20년 정도의 순환 주기를 지니는 건설 투자 순환이 대표적입니다. 이 건설 투자 순환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사람은 시카고의 경제학자 호이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근데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면 시카고 지역의 그 직전 100년, 그러니까
1800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까지의 주택 거래의 등기부 등본을 뒤져가지고 대단한 분이죠. 주택 거래의 등기부 등본을 뒤져보니까 바닥에서 바닥까지 이르는 평균적인 주기가 18년에서 20년 정도 되더라라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또 행복한 인생을 보내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관측해서 지표화시키고 체계화시킨 분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님이 되겠고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쿠즈네츠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29년 대공황, 뭐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불황이 터졌던 시기가 1929년인데 그 1929년 불황이 딱 터진 다음에 후보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통령 이름이 후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광지 중에 후보 댐이 있는 게 이분이 만들었던 댐이 바로 후보 댐입니다. 자, 계속하자면 후보 대통령이 쿠즈네츠 교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당시 쿠즈네츠 교수님은 막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교수님이었어요. 불려갔더니 명을 하나 받습니다. 교수님, 제가 불황이 왔다는 건 알겠는데요. 경제가 얼만큼 나빠졌는지를 나타내는 제대로 된 척도가 없다라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쿠즈네츠 교수님이 그 뒤 10여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지표가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라고 들어보셨죠? 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GDP 통계를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계 집계를 하다 보니까 아하, 건설 쪽에서 발생했던 경제의 충격 때문에 벌어지는 경기의 순환 주기가 약 20년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아니, 건설 투자 순환은 20년 주기로 간다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이제 물으실 텐데, 건설 투자 순환의 주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나 살고 있었던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낡은 건물이 오랫동안 괜찮은 자리인데도 서 있었다라는 거 혹시 보신 적 기억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1960년대나 70년대 전철역이 들어서거나 해서 굉장히 번화한 지역에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하나 들어서요. 근데 그 건물은 계속 세도 받고 사람들도 입주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이, 주변의 건물들은 전부 다 새로운 건물, 빌딩으로 바뀌는데 단층 혹은 2, 3층짜리의 낡은 건물이 핵심 도심 지역에서도 장사하고 있는 것들을 흔히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이유를 압니다.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임대를 받게 되면 꾸준히 현금 흐름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집 부서지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건물의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 사람이 도저히 그 건물에 위험해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부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식으로 건물이라는 것을 하나 짓고 부수는 데 들어가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든다든가, 또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건물에서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이 유입된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대출을 받기 쉬운 여건인지 아닌지, 집값이 오르는지 빠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그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속하느냐 안 하느냐 등등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영학의 세계에서도 흥미롭게 다루는데요. 이걸 바로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타임렉이 얼마나 걸리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게 되죠. 그걸 용어가 리드 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택은 짓는데도 오래 걸리고 철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성격의 자산들, 제품들은 리드 타임이 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드 타임이 긴 산업, 업종일수록 경기 순환의 주기도 길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드 타임이 긴 산업을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바로 석유 산업을 들 수 있겠죠. 석유 시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배송 개발해서 선진국 소비자들에게 정제된 상태로 공급되는데 걸리는 개발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역사,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석유 개발의 역사를 조사를 해보면 유가가 굉장히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오르고 빠질 때는 한없이 빠지는 이런 장기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년짜리의 건설 투자 순환 다음으로 짧은 순환은 10년에서 9년 정도 주기의 신용 투자 순환 혹은 설비 투자 순환이라고 불리는 순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계의 내구 연한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10년짜리 순환이 가장 유명한 순환이다 보니까 최근에 금융시장이나 여러 곳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10년 주기설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묻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지난번 발생했었던 불황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불황이 10년마다 오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한 10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경기 순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순환은 10년짜리 신용투자 순환. 그리고 이 신용투자 순환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주글로 순환이라고 불리는 순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환이 키친 순환 혹은 재고 순환이라고 불리는 3에서 4년 정도, 어떨 땐 3년도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이 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좀 나빠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부족한 어떤 돈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도 좀 해고하고 뭐 이러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을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3, 4년마다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짧은 순환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재고순환입니다. 실제로 이 재고순환이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번 해보죠. 2017년에서 2018년 사이가 우리 돌이켜보면 불과 한 2년 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주가도 오르고 경기도 좋아졌던 것 같은데, 2018년 미국이랑 중국 간에 무역 분쟁하면서 주가 폭락하고 경기 나빠졌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그 이전을 또 가보면요,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주식시장 굉장히 좋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그때 당시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 주식들이 막 세상이 전부 다 자기 것이냐 주가 급등하던 시기 있었는데, 그 뒤 15, 16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같은 여러 일들이 벌어지면서 주식시장 폭락하고 경기도 되게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부터 3, 4년을 더 앞으로 가면 2011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터지면서 2011년은 또 주식시장 붕괴의 해였어요. 2200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가 그때 얼마까지 갔냐면 1500포인트까지. 한 번에 700포인트 폭락하는 시기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주기를 연결해보면 2011년, 그 다음이 2015년, 그리고 2018년에 주가의 폭락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3, 4년 주기의 경기순환들을 저희들은 재고순환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런 재고순환도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순환의 흐름들을 일종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쭉 상승하게 되는, 오른쪽 우상향하게 되는 빨간 선이 하나 보이죠? 이걸 바로 잠재 GDP라고 불리는데요. 이 잠재 GDP를 주변으로 해서 위아래로 출렁출렁 거리는 게 실제 우리 국내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의 흐름입니다. 즉,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데,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어떨 때는 추세보다 더 많이 성장할 때가 있고, 이게 이제 호황이죠. 반대로 추세보다 좀 밑에서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시기들이 존재하는데, 이럴 때는 불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잠재 GDP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산 요소들, 자원, 토지,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생산 부존 요소들을 가지고서 달성할 수 있는 그때의 가장 최고로 짜낼 수 있는, 혹은 생산해낼 수 있는 캐파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흔히 자동차 공장 비유를 드는데요. 어느 해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100만 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공장을 풀로 돌리면 1년에 100만 대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19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처럼 우리나라 전국에 마이카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요가 폭발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한 해에 110만 대가 팔리는 해가 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생산 캐파 100만 대인데 110만 대 주문이 밀려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2교대 하던 거 3교대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다 출근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야근도 해야 되고 공장을 돌려야 됩니다만, 그래도 110만 대 맞춰내기 되게 어렵겠죠. 한 105만 대나 생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정상적인 생산 능력은 100만 대인데 사람 아무리 쥐어짠다고 해서 110만 대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잠재 GDP, 그리고 이 잠재 GDP에 출렁출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110만 대 수요가 왔다, 어떤 해는 90만 대 수요가 오는 것처럼 경제가 변동하는 일이 바로 실제 GDP, 경기 변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 자, 다시 할게요. 경제에서 실제로 달성한 GDP와 경제가 가지고 있는 풀 캐파의 차이들이
일종의 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GDP 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림은 GDP 갭의 흐름을 이제 도식화시킨 것입니다. GDP 갭이 어떨 때는 경제의 추세 수준보다 밑에 있죠. 마이너스 GDP 갭이라고 불리는 시기들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불황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러다가 마이너스의 GDP 갭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제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드디어 경제의 잠재적인 생산 캐파 수준을 넘어서는 시기까지 올라가야 되면 호황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이 호황 국면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호황이 이어지지 못하고 GDP 갭이 꺾이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경기 정점이라고 우리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정점에서 다시 또 경기가 쭉 나빠져서 바닥까지 가면 하나의 경기 순환이 마무리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GDP 갭의 이런 순환적인 흐름들을 우리들은 추적해서 경기 순환이에요, 혹은 경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냐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경기 불황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째냐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제는 한 2012, 13년부터 계속 사실 불황이고, 그 불황 속에 2016년 잠깐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나빠지고 있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에서 빨간 선이 GDP 갭입니다. 자, GDP 갭 다시 할게요. 경제가 달성한 실제 GDP 성장 빼기 그 경제의 캐파를 뺀 것이 뭐다? GDP 갭입니다. 그래서 GDP 갭이 플러스면 호황, GDP 갭이 마이너스면 불황, 또 마이너스로 갔던 GDP 갭이 바닥을 찍고 플러스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확장 국면, 또 반대로 올라가던 GDP 갭이 플러스에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축 국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 용어 자체가 어떤 것이 정확하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했었던 자동차 공장 비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자동차 공장은 연간 1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110만 대 정도 수요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언제? 1980년대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경기가 좋았던 시기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3조 호황에 생산 캐파는 100만 대인데 100만 대 이상 수준의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경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사람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첫 번째, 노조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장이 쉬지도 못하게 돌아가고요. 한 명만 몸이 좀 아파서 공장에 안 나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나눠줘야 되니까 굉장히 일이 힘들죠.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도 없어요. 여름 휴가도 못 가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부족하고 일이 넘쳐흐르는 시기에 노동조합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 대표들 입장에서 저 이 월급 받고 일 못하겠어요. 또 이 공장만 이렇게 호황일 리가 없잖아요. 다 다른 공장, 더 연봉 많이 주는 다른 공장으로 저 스카우트에 갑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하, 경제가 GDP 갭이 플러스일 때는 임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장사 편하겠죠. 생산 캐파 100만 대인데 110만 대 주문이 왔어요. 자, 그러면 고객이 옵니다. 올 때 고객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 고객님, 이 차 지금 주문하시면 한 6개월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6개월 기다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뭐 묻죠. 혹시 지금 금방 받을 수 있는 차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영업사원이 답할 건 우리 다 기대되는 바와 같습니다. 아, 그거 사실은요, 어떤 분이 주문 취소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풀옵션 자동차는 지금 한 달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풀옵션이라는 말 그대로 그때 당시 기본적인 사양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좋은 장비들을 채우는, 가격이 비싼 차는 짧은 시간 내에 주문을 할 수 있고 배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벌써 우리는 다 이해하시죠? 아,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구나. 기업 입장에서 주문이 무한정 계속 생산 캐파를 넘어서는 것도 좋은 일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노조가 너무 힘이 강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불량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에 대해서 수요가 너무 클 때는 수요를 조절하고 싶어요. 맛집이
가격을 계속 인상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집이 가격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손님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오기를 바랄 때 제일 먼저 맛집, 아주 유명한 인기 식당들이 하는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가격 인상이에요. 그러면 손님을 줄어들고 또 일도 편해지고 마진은 더 늘어납니다. 자, 정리해보죠. GDP 갭이 플러스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물가가 상승한다. 임금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임금과 물가가 막 상승하면 중앙은행님이 가만 안 있겠죠. 한국은행이 그럽니다. 금융통화위원회 1년에 8번 열리는 정책금리 결정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러죠. 요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임금도 많이 올라서 경기가 과열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정책금리 인상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땅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그때부터 또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자, 반대로 생산 캐파가 100만 대인데 주문량이 90만 대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일단 공장이 한가해질 겁니다. 네, 더 나가서 기업 입장에서 큰일 났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가격을 좀 인하할 겁니다. 대놓고 인하하면 좀 그러니까 고객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객님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무슨 이벤트를 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각종 수많은 편의 장치를 이번에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들 겁니다. 판촉 활동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격 인하죠. 제품 가격을 인하하려 들 겁니다. 더 나가서 그래도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생산 설비가 남아 돌아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조용히 계약직 근로자들, 파트타임 근로자들, 일용 근로자들, 하청 근로자들을 부르겠죠. 그러고서 미안하다. 이번 달 월급만 받고 다음 달 나오지 마라. 싸하죠. 기분이 벌써. 생산 캐파에 대비해서 경제 전체의 수요가 둔화된다 싶을 때는 임금 인상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꿈도 못 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DP 갭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경제가 불황이 되면 물가 상승 압력도 둔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목표 수준보다 떨어지게 되면 중앙은행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푸는 일들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자본주의 경제에 존재하는 경기 순환의 사이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제는 세 가지 경기 사이클 중에 어느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경기의 사이클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가 뭐냐? 물으면 GDP 갭인데 최근 우리나라의 GDP 갭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레벨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하해주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박사님 어떻게 해서 GDP 갭이 오르고 내리나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만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과 인하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로 그 요인은 뭐냐 하면 수출입니다. 빨간 선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파란 선은 GDP 성장률, 즉 경제 성장률이죠. 여러분 어때요? 와, 정말 대단한 변동성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출 증가율은 어떨 때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40% 수출이 늘 때도 있어요. 와, 기업들 정말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마이너스 30% 갈 때도 있습니다. 수출의 변화가 너무 크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이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한국 수출이 굉장히 잘 돌아가게 될 때는 우리 경제 엄청 좋아지고 반대로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고 마이너스 레벨을 계속 유지하게 될 때는 생산 캐파 남아 돌아서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또는 우리 국내 제품 가격도 인하해야 되는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나가보죠. 수출은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지, 해외 수요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파란 선, 나왔죠? 그림의 파란 선은 미국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입니다. 파란 선은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이고요. 빨간 선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데 이거는 이제 월별이라 아까 경제 성장률 통계는 분기, 세 달 끄는 게 분기죠. 그래서 분기 성장률 통계에 비해
월간 한국의 수출 증가율 통계가 훨씬 더 격렬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을 때 보니까 대략 한 플러스 50%, 나빴을 때 마이너스 40%까지 가네요. 근데 재밌죠. 미국의 기업들 물건이 좀 잘 안 팔려가지고요. 미국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이 상승해요. 자, 파란 선이 오르기 시작해요. 미국 기업들이 들고 있는 재고가, 안 팔린 물건 재고가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될 때는 한국 수출이 바로 감소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 파란 선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쭉 줄어듭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기업이 안 팔린 물건들이 해소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이 회사 제품들을 잘 사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한국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요. 이제 오늘 한 가지 알았습니다. 그죠? 한국 경제는 건설 투자 순환, 설비 투자 순환, 재고 순환 어떤 것도 허투루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한국의 GDP 갭의 흐름을 좌우하는 게 수출인데 이 수출의 변화, 유발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선진국 기업들의 재고 레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진국 기업들이 물건이 잘 안 팔려가지고 재고를 잔뜩 쌓아두고 있으면 한국에 전화하는 거죠. 한국산 반도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달 좀 주문량 우리 줄이겠습니다. 또 전화하겠죠.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을 이번엔 조금 줄이겠습니다. 또 전화하겠죠.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을 좀 줄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제품들이 전부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경기 변동이 큰 나라다. 아까 서두에 이코노미스트로서 제가 잘 전망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무능한 탓도 있지만 일부 우리 경제가 너무 경기가 급등락하는 출렁출렁거리는 이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보니 벌어진 일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잘 전망하고 한국 경제를 잘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왜 우리 수출이 이렇게 해외 수요의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의문을 왜 한국은 해외 수요의 변동에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